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올해는 저에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하며 버텨왔던 회사에서 제가 진급을 했고,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편도 진급을 하는 등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그간의 좋지 않던 시간들이 마치 액땜이라도 되었던 것처럼요. 심지어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친정아버지도 예전처럼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게 되어서 온 가족이 한시름을 놓았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남을 만한 통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평소에 입만 열었다 하면 폭탄을 투하해야 될 정도로 인성이 개차반인 식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건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형이었죠. 게다가 평소에 저를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는 했었는데요. 한동안은 그래도 집안 어른 대우를 해드리느라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힌 순간에도 그냥 참고 넘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살다 보니 드디어 아주버님 정신이 번쩍 들도록 속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시댁에도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고요. 이 평화가 당분간일지 아니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저는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결혼 전 입사 동기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의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희의 첫 만남은 제 친한 대학 선배의 결혼식에서였거든요. 저는 신부의 하객으로 남편은 신랑의 하객으로 참석했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뷔페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저의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그 사람의 겹 지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너와서 인사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 일이 있은 지 1년쯤 더 지나서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입사 동기로요. 저희가 들어간 곳은 이쪽 업계에서는 제법 인지도도 높고 연봉과 사내복지가 꽤 괜찮다고 소문이 난 중견기업이었어요. 선주 씨, 저희 혹시 구면이지 않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저도 긴가민가해서 동영 씨한테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결혼식 맞나요? 네. 신도림 쪽에서 했었던 결혼식 말씀이신 거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희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좁고 땅덩어리가 작은 한국은 더 좁다고들 하지만 이렇게까지 좁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동기인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았습니다. 서로 팀은 달랐지만 그래도 아는 얼굴이라고 먼저 말을 붙였던 것을 계기로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의 취향도 참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인지 더 좋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 더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은요. 그 사람이 너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게 티가 나? 야, 그걸 어떻게 모르냐?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같은 팀도 아닌데 항상 너한테 커피 가져다 주러 오잖아. 설마 다른 사람들도 알아? 적어도 우리 층 사람들은 다 알걸? 저와 친했던 또 다른 입사 동기 하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로 놀라서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가깝고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티가 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했지만 그게 이 정도까지 소문이 났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절대로 제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내 연애를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동영 씨 키도 크고 학벌도 괜찮고 집도 좀 산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만나. 뭐가 고민이야? 됐어. 무슨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얼굴이 네 스타일이 아니야? 넌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사귀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난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어. 회사에서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헤어져서 둘 중 한 사람이 회사를 금방 옮기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것도 아니라면 그 어색한 기류 속에서 계속 일하며 오다 가다 마주쳐야 할 텐데 저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교내 커플로 만나다 헤어졌던 순간으로 충분했죠. 그러자 제 여자 동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말대로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먼 이후의 일까지 고민하냐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아니냐고도 하더라고요. 동기의 말도 물론 일리는 있었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사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 딱 그 정도가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랬던 제가 그 굳은 결심을 깨고 그 사람과 결국 사귀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동기와 그 대화를 나눈 지 몇 달이 더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는 단합대회 명목으로 1박 2일짜리 야유회를 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 야유회를 가기 며칠 전부터 계속된 야근에 시달리느라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아침에는 좀 괜찮나 싶어서 출발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간쯤부터 머리가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숙소에 도착해서 다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게임을 하는 동안 저는 펜션 안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이고 뭐고 아무것도 참석 못한 것은 당연했고 저녁에 있었던 바비큐 파티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죠. 친한 동기 몇몇이 괜찮냐며 옆에서 걱정을 하길래 제 걱정은 하지 말고 놀다 오라며 억지로 내보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민폐를 끼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서 가져왔던 약을 먹고 끙끙거리며 누워있는데 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동기들이면 문을 두드릴 리가 없는데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 나가봤더니 서 있는 것은 그 사람이었어요. 동영 씨? 몸은 좀 괜찮아요?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참을만 해요. 저녁도 못 드셨다면서요. 이것 좀 드시고 약 드세요. 그 사람이 내민 것은 아직도 온기가 조금 남아있는 죽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감기 몸살에 먹는 약도 같이요. 이걸 어디서 사왔어요? 산 밑에서요. 배고플 것 같은데 고기는 못 드실 것 같아서 내려갔다 왔어요. 근처에 죽집은 없길래 다른 식당에서 좀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해주시더라고요. 산 밑에까지 다녀왔다고요? 이것 때문에요? 동영 씨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있던 게 제 눈에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이 추운 날씨에 말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숙소에서 마을까지 내려갔다 왔다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요. 순간 말을 잇고 서 있는 저를 보던 동영 씨는 추운데 감기 더 심해지겠다면서 얼른 들어가라고 저를 방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죽과 약을 먹고는 얼마 후 정신없이 골아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훨씬 많이 나아진 컨디션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 일 이후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도 유지될 정도의 마음이라면 한번 만나봐도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다 헤어지게 된다면 그건 나중에 고민하자 싶었고요.
연애를 시작한 뒤로는 사귀기 전에 했던 걱정들이 무색할 정도로 평온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둘 다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지 소위 요즘 말하는 극안정형의 연애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일단 상대방의 성격이 워낙에 묻어내서 제가 무슨 짜증을 내도 다 받아주는 타입이었던 이유가 컸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연애를 시작하면 남자들이 한 번씩 동굴에 다녀와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오히려 그게 남자 쪽이 아니라 여자인 제 쪽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거나 다투거나 했을 때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습관이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어주면서도 제가 힘들거나 부담스러울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 옆을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서 그게 언제가 됐든 제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고는 했었죠. 저희는 그런 연애를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나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던 그 사람은 결국에는 제 남편이 되었고요. 하지만 연애가 수월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마저 수월할 거라는 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댁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둘이 사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 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네. 동현이 너 정말 진심이냐? 네, 형. 저 선주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이 참나. 덩치만 컸지 순한 곰 같은 남자친구의 뒤에는 호랑이 같은 형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형님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와 그 사람 그리고 예비 시숙까지 저희 셋 모두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회사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예비 시숙은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애초에 다른 회사를 생각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본인 회사를 들어오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것도 다름 아닌 예비 시숙이었다고 들었고요. 저는 그 사실을 남자친구와 사귀고 한 달쯤이나 더 지나서야 알게 됐었죠. 너무 잘 됐구나. 잘 생각했다. 둘이 사귄 지도 오래되지 않았니? 예, 저희 벌써 5년이나 만났어요, 어머니. 아이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됐어? 그래, 5년이나 만났으면 결혼을 해야지. 이제 어린 나이들도 아닌데 얼른 결혼해서 아기들도 낳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가 결혼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냥 딱 봐도 아, 이 사람 어머니가 맞구나 싶을 정도로 무척이나 순한 분이셨거든요. 인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그동안 우연히 마주쳐서 카페에서 두어 번 함께 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걸 느낄 수가 있었죠.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자식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구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바로 예비 시숙이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도 정말 딴판으로 성격이 달랐거든요. 이쪽은 정반대로 어떻게 저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지 였습니다. 어머니, 모르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오래 만났다고 다 결혼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결혼 안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연애 좀 오래 했던 게 뭐라고. 아니 그래도 둘이 저렇게 좋다고 하고 만나기도 오래 만났으니까. 아우, 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비 시숙은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을 팍팍 풍기면서 인상을 잔뜩 구기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상할 일도 새삼스럽다 싶은 일도 아니었어요. 원래부터가 저런 사람이었거든요. 강약 약강의 표본이라고 아시죠?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 옆에서는 간도 쓸개도 다 빼다 줄 것처럼 잘해주지만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쓸모가 없다 싶으면
예의까지 가차없이 내다버리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남자친구의 하나뿐인 형님이었습니다. 예비 시숙과 제 남자친구의 나이 차이는 무려 7살이었어요. 저와는 나이가 10살이나 차이가 났고요. 저런 모습이 비단 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 회사에서도 예비 시숙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자자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비슷한 또래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였죠. 어지간하면 서로 안 엮이는 게 최선일 거라는 의견이요. 아랫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특히나 본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만만한 여직원이다 싶으면 더욱 함부로 굴었거든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죠. 아니, 오히려 남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졌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제가 본인의 금쪽 같은 동생과 만난다고 할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저도 딱히 예비 시숙을 좋아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고요. 저에게 함부로 하는 데다 회사 평판도 개차반이니 그렇지 않아도 좋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서는 같아도 다른 팀에 속했기 때문에 딱히 엮일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제가 이 사람과 계속 만나는 이상에는 좋든 싫든 무조건 저희가 엮일 수밖에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그래, 너희 둘이서 뭐 좋아서 결혼한다고 치자. 근데 결혼할 돈은 있고?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데? 길바닥에 나 앉아서 살 생각이야? 집은 저희들이 모은 돈에다가 은행 대출 받아서. 둘이 모은 돈? 문선주 대리는 뭐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전에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결혼 자금은 거의 다 네 돈 아니냐?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월급은 모아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고요. 저희 집이 많이 못 살아서 사실 부모님이 대학교 학비를 내주실 형편이 안 됐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고졸이셨는데 저희 엄마는 거의 평생 남의 가정집에서 청소 일을 하셨어요. 아빠는 트럭을 몰면서 배달기사 일을 하셨고요. 원래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계속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거죠. 제가 어릴 때도 집이 정말 가난했어서 저는 친구들이 다들 다니던 미술학원이니 피아노 학원이니 하는 곳들을 한 번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문제집 살 돈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교사용 문제집을 받아서 풀고는 했고요. 그 기준으로 치면 제가 그나마 공부에 흥미를 붙여서 대학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기적에 가까웠던 거죠. 어쨌든 그때 했던 그 이야기를 예비 시숙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조금 당황한 얼굴로 얼른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함께 쓸 돈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친구들도 다들 없이 결혼해서 잘만 살던데요. 아이고 저 등신 같은 놈. 아니 다른 집들은 결혼할 와이프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하다못해 친정에서라도 가져오더라. 우리만 해도 너 결혼할 때 1억 원 지원해주기로 했었고 그런데 넌 와이프가 모은 돈도 없는데 초과 도움도 안 받고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저희 부모님은 여유 자금이 별로 없으셔서 결혼할 때 도와주실 형편이 못 되시고요. 제가 생각보다 모아둔 돈도 많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저는 남자친구 대신 예비 시숙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문선주 대리 눈에는 내가 속물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 사랑 타령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돈 없어서 힘들다는 게 어떤 건지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단순히 내가 문선주 대리 돈 없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물론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맞기는 하지. 그런데 우리 입장을 좀 이해를 해보라고. 그러면서 예비시숙은 입가에 침까지 튀겨가면서 그 뒤로도 한참을 자랑인지 설명인지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영이가 내 동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격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진짜 빠지는 데가 하나도 없는 놈이거든? 집안 통해서 들어오는 더 좋다는 선자리도 널리고 널렸다고. 그런데 정작 이 녀석은 문서주 대리랑 결혼하겠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으니 우리 식구들 속이 터지지 않겠냐고. 길게 말했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에 비해서 본인 동생이 아깝다는 소리였어요. 몇억 원씩 돈 보따리 싸들고 시집 오겠다는 여자도 있었고, 저기 뭐냐, 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 하나 신혼집으로 장만해서 가져오겠다는 여자도 있었어. 그런데도 저 미련한 놈이 다 싫다고 하더라니까. 참나 기가 막혀서. 아,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동현 씨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해서요. 아니 그게 제 말에 당황한 남자친구는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얼른 입을 열었지만 제가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박또박 생각했었던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죄송스러워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1억은 저희도 안 받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1억을 안 받겠다고? 네, 저희 둘 다 맞벌이 하고 있고 결혼하고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저희는 계속 같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양가 집안 도움 받고 시작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끼리 한번 잘 해나가 보려고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도 믿고요. 가뜩이나 친정에서 도와주는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있는 판국에 예비시댁에서 지원해준다는 돈까지 받고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얼마나 난리를 더 치겠어요?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마음이 짐이라도 더는 게 낫겠다 싶었죠. 예비시숙은 순간 할 말을 잃었는지 잠깐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예비 시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이후로 그동안 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던 건 예비 시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성격이 순하기도 했고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큰 것도 이유가 맞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남편은 더더욱 예비 시숙의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집안의 대소사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예비 시숙이 내리는 편이었고 이 집안에서 예비 시숙의 위치는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비 시숙도 남자친구를 남동생이 아니라 거의 아들 대하듯이 대하더라고요. 허, 그래. 정 그렇다고 하면 둘이서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든가? 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 어른들께도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 앞으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온 대답은 비꼬는 어투가 분명했지만 저는 냉큼 그 말을 받아서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눈치가 없는 척 당당하게 행동하는 게 최고의 처세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 예상이 맞았는지 예비 시숙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한 손으로는 본인 가슴을 두들기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습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방긋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집안에 시집와줘서 고맙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비 시숙이 하는 행동만 보면 생각 같아서는 100번도 더 결혼을 업고 싶었지만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는 했어요. 만약에 예비 시어머니까지 저를 반대하셨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그렇게 결혼할 수 있었어요. 둘이서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서 설레는 신혼을 시작했고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따 점심은 내가 요리해 줄게. 진짜? 나 그럼 오랜만에 당신이 해주는 새우, 알리오 올리오 먹고 싶은데. 오케이, 주문 접수.
내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너무 좋다. 그거 먹고 나서 우리 산책 가자. 요 앞에 카페 새로 생겼더라? 그렇잖아도 나도 지나가면서 봤어.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 당신 좋아하는 베이글도 같이 파는 것 같더라? 안 그래도 커피랑 그거 먹으려고. 나 당신이랑 거기 가려고 주말만 기다렸잖아. 아, 그래? 그럼 그냥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내가 테이크아웃해서 가져다 주면 되는걸. 아니야. 간만에 우리 남편이랑 데이트할 겸 가서 먹으려고 한 거지.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연애할 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그 짤과 딱 똑같았어요. 데이트가 다 끝났는데도 여자친구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느낌의 긍정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었죠. 매일매일 연애하는 것 같은데 다만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뿐인 그런 생활. 그게 저희에게는 결혼이었어요. 평일에는 출근해서 각자 열심히 일하고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청소기를 돌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세탁기에서 빨래들을 꺼냈죠. 주말에는 느지막한 시간까지 늦잠을 즐기다가 해가 중천에 뜨면 술술 일어나서 부스스해진 얼굴로 점심을 해먹었죠. 그러고는 대충 씻고 편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가끔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는 나날들. 그게 저희의 행복이었고 모든 것이었어요. 그 소소한 평온이야말로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었고요. 다만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 어디에도 없는 환상이겠죠. 저희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단 한 가지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여전히 시댁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시숙의 존재였죠. 가까이 두고 싶지도 않은 인간을 회사에서도 수시로 마주치는데 심지어 시댁에서도 봐야 한다니. 정말이지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와,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니, 아예 상상이 안 돼. 이래서 남의 결혼이 완벽할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니까. 이동형을 얻은 대신에 이등훈도 따라왔잖아? 진짜 최악이야. 회사 동기들은 그런 저를 보며 보살이라고 부르고는 했습니다. 반쯤은 저를 놀리는 것이었고 또 반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기도 했죠. 특히나 회사에서 저희 시숙이 또 난리를 치는 모습이 목격될 때마다 동기들의 안쓰러운 시선은 꼬박꼬박 저를 향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래? 뭐긴 뭐야. 여직원 비하 발언이지. 그따위로 일할 거면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지. 뭐하러 바득바득 회사에 기어나와서 팀 분위기 다 망치고 민폐를 끼치냐고 했다더라? 그래, 그 여과장이 아기가 많이 아파서 요즘 일찍 퇴근한 거였다면서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 날짜 잡아놨다고 하던데? 어우,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나중에 다 업보로 돌아갈 거다 저 인간. 회사에서 시숙에 대한 화려한 뒷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정말이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이라면 그것보다 더한 쓰레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조선시대에서나 했을 법한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숨 쉬듯이 내뱉는 게 트레이드 마크였죠. 물론 저도 익숙하게 듣던 소리였습니다. 저희 시댁에서요. 여자는 본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이 더 중요한 법이야. 옛날부터 그랬잖아.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 능력이 중요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능력이 중요한 거라고.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은 둘 다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거 봐, 이거 봐. 나이는 헛먹었어? 그 나이 되도록 아직도 이렇게 뭘 모른다니까. 와이프가 아무리 잘 나가면 뭐래. 결국은 밖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에 따라 남들 시선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새겨듣고 남편 내조 잘하라고. 시어머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저는 시숙에게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더러 남편 내조를 잘하라는 소리를요.
그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소리겠냐고. 남편 따라서 여자 팔자도 뒤바뀐다는 얘기 아니야. 글쎄요, 아주버님. 요즘은 남편 팔자가 와이프 따라서 바뀐다던데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반론을 내놓고는 했습니다. 시숙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안 봐도 그림이죠. 저더러 말대꾸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둥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래서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일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야. 회사 나가서 그깟 일 좀 한다고 집안일은 다 내팽개치고 정성 들여서 남편 밥 한 번 차릴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일하는 여자들이 문제라면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는 가정적인 여자라면 만족했을까요? 제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일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난리를 쳤거든요.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등골 빠지게 고생한 건 남자들 뿐이라니까. 요즘 여자들은 지금 태어난 걸 하늘에 감사하고 살아야 해. 우리 집에도 하나 있잖아. 얼굴 예쁜 거 빼고는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여자. 남편 잘 만나서 팔자 고친 것도 모르고. 시숙이 말하는 대상은 본인의 아내인 저희 큰 동서였습니다. 큰 동서는 26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다고 들었는데요. 시집을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정주부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시숙이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라고 하던데, 데려올 때는 정작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게 해주겠다느니 하는 멘트를 치면서 큰 소리를 쳤다나 뭐라나요?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저렇게 괄시를 해대더라고요. 듣는 제가 다 기분이 나쁠 지경이었는데 정작 큰 동서는 시숙의 저런 모습이 하루 이틀도 아니라면서 듣고도 못 들은 척을 하고는 했습니다. 아니, 아주버님 형님한테 말하는 거 너무 심하지 않아? 나 아까 깜짝 놀랬잖아. 나나 다른 사람한테만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형님한테도 저러지? 형님이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형수님이 성격이 좋으시기도 하고. 무슨 옛날 사람이라서야. 나이가 훨씬 많으신 우리 아버지도 저 정도는 아니야. 어떻게 입만 열면 저런 소리를 하셔?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냥 당신이 좀 이해해. 형님 성격이 원래 저러셔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져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저더러 이해를 좀 하라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은 건 남편의 대리사과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니 시숙의 눈에는 제가 얼마나 더 괘씸하고 얄미워 보였겠어요.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도 형님은 듣고 넘기고 저는 웃으면서 은근히 할 말을 다 하고는 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성질 같았으면 제가 들이받아도 몇 번을 더 들이받았을 텐데 저도 딴에는 그래도 시댁 어른 대접을 하느라 많이 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시숙도 마찬가지였겠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제 길을 꺾으려고 난리를 쳐대는 게 제 눈에도 너무 잘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점점 더 시댁에 가는 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의 사이는 마치 살얼음판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방금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나 이번에 본부에서 추천하는 신규 사업 TF팀에 들어가게 됐다는데? 에? 진짜야? 너무 잘 됐다. 당신 거기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나 들어가고 싶다고 부장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긴 했었는데 이게 진짜로 될 줄은 몰랐네. 평화롭던 어느 주말, 전화 한 통을 받고 온 남편은 얼떨떨한 얼굴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둘 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사실 저희 남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 나가는 동기들에 비해서 일머리가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에 지원하면서도 들어갈 수 있을까 회의적이기는 했는데 정말 뜻밖의 소식이다 싶었어요.
다음날 그 소식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도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오후에 잠시 간식을 먹으러 들어갔던 휴게실에서 시숙과 마주치기 전까지는요. 동영이 이번에 TF팀에 들어간 거 그거 다 내 덕인 거 알지? 시숙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큰 건을 하나 잡았다는 듯이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뻐 보이던지 누가 보면 무슨 하늘에서 꽁돈이라도 떨어진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일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고 회사에서 언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대충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네, 이 부장님. 다 부장님이 잘 지도해 주신 덕분이기도 하죠. 덕분이기도 한 게 아니라 내 덕이라고. 100%. 동영이 걔가 저번 프로젝트 성과 없었으면 이번에 거기 들어갈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들어가고 싶다고 했던 후보들이 얼마나 다 쟁쟁했는데 언강생심 명함도 못 내밀었을걸? 그러자 시숙은 그게 아니라고 손까지 내저으면서 휴게실 의자에 길게 몸을 파묻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일머리가 좀 없는 편이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일머리에 비해서 회사에서 진급은 제때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건 옆에서 제가 조언을 해준 것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시숙의 덕분이기도 했어요. 시숙은 약삭빠르게 정치질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고음 같은 우리 남편과는 정반대 성격이었죠. 저러니 아직까지도 회사에 붙어있는 게 가능하기도 했을 테고요. 시숙은 본부의 윗선들 비위를 맞추기도 잘했고 같이 골프 회동이며 회식이며 열심히 쫓아다니고는 했는데요. 그렇게 물어온 정보로 남편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나 진급할 것이지 왜 남편에게 기회를 줬냐고요? 거기에는 또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시숙이 1년 전쯤에 크게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도 물론 자잘하게 일으킨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정말 크게 문제가 되었었죠.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부하 직원이 정신과를 다니면서 인사팀의 시숙을 신고하기까지 했었거든요. 결국 시숙은 그 일로 회사의 실세인 이사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더 이상 진급은 못하고 몸을 사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후임으로 남편을 키우는 중이었죠. 시숙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여자 팔자 다 남편 팔자 따라가는 거라니까. 알아들었으면 커피 한 잔 타봐. 진짜 미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때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다른 남자 직원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요. 커피를 타오라는 멘트를 듣고 저희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 얼른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쿠 부장님, 제가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커피를 기가 막히게 잘 타거든요. 됐어. 문선주 차장이 타올 거야. 에이, 문 차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잘 타는데요. 저 못 믿으세요? 이번에는 됐다고. 황당해하는 저를 돕기 위해 남직원들이 시숙을 만류했지만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비웃으면서 굳이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뻔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제 콧대를 꺾어놓겠다는 심산이었겠죠? 우리가 같은 부서인 것도 아니었고 사적으로 커피 타는 걸 다른 직원에게, 그것도 여직원에게 시킨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부적절한 짓이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시킨다는 건 기싸움이었죠. 자기한테 잘 보이라는 기싸움이요. 얼어붙은 남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 저는 커피를 한 잔 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부장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 듯해서 이번에는 제가 타드릴게요. 그런데 앞으로는 커피는 본인이 알아서 타주세요. 그럴 기력도 없으시면 커피 끊으시고요. 뭐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커피를 바닥에 내던지면서 난리를 치는 시숙을
다른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뜯어말리더라고요. 그 난장판을 뒤로 하고 저는 휴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이 소식은 아마 퇴근하기 직전까지 남편의 귀에 들어갔을 게 뻔했어요. 그런데도 집에 갔을 때 남편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제 눈치만 슬슬 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속이 터지더라고요. 시숙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도 답답하고 하필이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도 이렇게까지 짜증이 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2주쯤이 더 지났을까요? 회사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새로 팀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회사가 온통 술렁이게 되었죠. 와, 미쳤다. 저기로 팀장을 달고 간다고? 사내 메일로 인사 발령 공지가 뜬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던 직원들은 순간 모두들 고개를 돌려 제 쪽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새로 개편하는 팀의 팀장을 달고 가게 되었거든요. 저도 몰랐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곧 이사님 방에서 호출이 왔고 거길 다녀오고 나서야 제가 최근 프로젝트에서 연달아 성과를 냈던 덕택에 팀장을 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발표 직전까지도 다른 후보 한 명과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탓에 미리 귀뜸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모두가 놀랐던 이유는 그것 말고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시숙이 있는 팀의 팀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확히 이틀 후 저는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신설팀에서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와서 간단하게 브리핑과 축하 인사를 하고 떠났고 그 뒤는 저의 몫이었어요. 저는 저를 보고 있는 팀원들과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면서 업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자, 팀장을 맡게 된 문선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는 본부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팀입니다. 앞으로 맡게 될 사업들은 팀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내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끌어내는데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고 언제나 열린 자세로 모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바로 업무 분장부터 시작하죠? 저는 팀장으로 팀의 인사 권한을 비롯해 모든 운영 실무에 관한 총괄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숙은 징계 이력 때문에 우리 팀의 자문 역할만을 하게 되었고요. 팀원들 모두가 이 특수하고도 기묘한 상황을 받아들인 눈치였는데 딱 한 사람만이 납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건 시숙 본인이었죠. 문 차장, 첫날인데 뭘 벌써부터 업무를 시작하려고 해. 오늘은 서로 자기소개나 하고 좀 알아가다가 회식이나 하러 가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따 이사님께 보고도 드려야 하고요. 거참 빡빡하게 구네. 시숙은 혀를 차면서 노골적으로 제 의견에 불만인 티를 내고 있더라고요. 자세도 불량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의자가 거의 뒤로 젖혀지다시피 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직원들이 가져온 서류들을 체크하다가 펜을 내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업무 방식이 불만이면 언제든지 이 팀에 나가셔도 됩니다. 그게 무슨... 팀원 선발 권한은 저에게 있지만 첫 선발은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재검토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자 시숙은 생각도 못했던 말을 들었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놀란 눈으로 저희 둘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내부는 싸늘하다 못해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요. 아니, 문 차장! 참고로 공식적인 호칭은 팀장입니다. 앞으로 호칭에도 유의해 주십시오. 옛날 버릇대로 자기 마음대로 팀과 저를 휘두르려던 시숙에게 저는 낮지만 정확한 어조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시숙의 눈은 정처 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봤던 얼굴 중에 가장 놀란 눈이었을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따로 면담 신청하시고요. 없으면 이제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그 사건이 전사에 퍼진 것은 제 점심시간이 끝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동안 이 일이 괴담처럼 떠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와 부장이 한 팀에서 근무하게 된 것만으로도 핫이슈였는데 첫날부터 이 사달이 벌어졌으니 그럴만도 했죠. 제 동기들은 모두 저를 찾아와서 한마디씩 남겼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요. 사이다도 이런 사이다가 없다고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사실 제가 했던 경고는 경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팀에서 시숙을 내쫓을 의향이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체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제가 아니라 시숙 본인이었죠. 10살이나 어린 차장한테 욕먹고 팀에서 쫓겨난 부장이라니. 그걸 어느 팀에서 받아주려고 하겠어요? 그 이후로 저희 시댁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사건이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모양인지 시숙도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았거든요. 아니, 아예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말을 걸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냥 조용히 대답만 하는 수준이었죠. 기가 죽어버린 시숙을 보고 있으니 가끔씩은 내가 좀 너무했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당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그런 생각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오늘따라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하니? 조용하니까 좋은데요, 어머님? 오늘 반찬이 다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 이따 싸줄 테니까 집에도 좀 가져가렴. 오직 이 상황을 모르는 시어머니만이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실 뿐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그런 제 뒤에서 조용히 웃고만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평화를 찾게 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